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명확한 개념 정리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 기출문제 위주로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시중에 참고서 위주로 오답노트를 만드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6월과 9월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올해의 수능이 어떠한 추세로 나올 것인지 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수험생들한테는 별로 즐거운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와서요. 오늘은 특별히 입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수능 D-100일 특집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야, 네. 이게 정말 좋은 특집입니다. 이 점점 그 예민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네. 수능 시험 끝나고 뭐 하고 놀까? 소개팅 때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또 이 수험표로 어떤 공연을 봐야지 할인을 많이 받나?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예민해져요. 너무 본인 이야기는 아닐까요? 너무 저만 그런 주관적이네요. 건가요? 이미 저는 약간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많이 했죠. 네, 오늘 수능 특집 수다학에서는요. 아마 선생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좀 약이 되고 득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100일이 남은 이 시점에 어떻게 하면 수능을 잘 준비하고 그 준비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지 오늘 귀를 좀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수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올해부터 이 수시의 비중이 훨씬 높아진 거죠? 수시 모집 비중이 69.9%에서 그 73.7%로 3.8%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네. 개별 대학교에서 70%, 80%를 뭐 수시에서 뽑은 적은 있었지만 전체 대학 수준이 이게 70%를 넘어서는 거는 이번에 처음이고요. 2017년도 60% 정도 선발했던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2018년에는 63.6%로 확대되어 그 학생부를 관리를 잘하는 게 대학 입시의 관건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9월 초니까 사실 얼마 기간이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수시의 수시 준비를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걸 얘기하기에도 시기가 좀 너무 촉박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예, 늦은 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수시 전형에서 반영되는 모든 자료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의 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 모집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들의 내신과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것들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어떤 전형에 집어넣을 것인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지 대학 각 전형마다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준비한 모든 자료들을 각 대학의 요구대로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시 전형에 대비해서 지금 이 시기에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학교 생활 기록부하고 더불어서 서류 면접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기소개서를 한참 작성하고 있을 텐데요. 무조건적인 자기 자랑만을 적어놓는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전달해 드릴게요.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무엇보다 자신이 이제 노력을 했던 거나 의미를 부여했던 거, 어떤 것에 대해 노력했던 동기를 이렇게 진정성 있게 강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인성이나 바람직한 가치관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는 게 좋아요. 네. 예를 들자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친구들이 학생 선거, 전교회장 선거에 나가서 자신이 당선돼서 멋지게 학교를 이루었다. 또는 그거에 출마했던 경험들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훌륭한 학생회장이 나와서 학교를 다루고 학생의 의견과 선생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이런 게 학교의 발전에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한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 선거운동원으로 열심히 활동했다. 그리고 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친구가 당선이 돼서 정말 멋지게 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했고 좋았다.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네. 배려심 있고 얼마나 좋아요.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내용들로 실질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야, 내가 당선됐다.
나 잘났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네. 내가 저 친구를 도와서 당선시켰습니다. 이게 더 좋은 소개라는 거잖아요. 의외로 오히려 허를 찌르는 듯한 얘기 같기도 해요. 야,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네. 전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생 선거에 나갔던 회장 선거에 나갔던 친구를 도와서 저는 선거 캠프를 꾸리고 그 친구와 대결하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집요하게 캐서 아이들에게 알리고 심지어 가짜 뉴스까지 퍼뜨려서 내가 민우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네. 얼마나 더 인간적입니까? 뭐든지 다 하는. 차라리 그냥 수능 13점이 나요. 그냥. 네네. 깔끔하게 떨어져 그냥. 그래요? 아, 예. 그러다가는 뭐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를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요. 네. 자기소개서는 이제 학생부는 누구나 다 갖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학생부에 있는 거를 아주 요약해서 그 입학사정관이나 교수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포장을 잘한다고 해서 훨씬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자기소개서거든요. 네. 근데 자기소개서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고요. 그 지금은 그 대학마다 공통의 양식하고 그 대학만의 그 자율 양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걸 잘 쓰는 거에 의해서 이걸 갖고 면접을 보고 교수가 좋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방학 때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써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실력을 좀 더 잘 포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네 가지 공통 양식을 보면 1번 문항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학교 다니면서 스스로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걸 위해서 뭘 했는지를 자세히 쓰는 거죠. 2번은 학생이 겪어온 여러 가지 활동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뭘 배우고 뭘 느끼고 그다음에 어떻게 내가 대처했는지 네네. 이걸 쓰는 거고요. 3번은 인간관계, 대인관계 관련된 인성을 알아보는 거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그 다르게 이제 쓰는 건데 내가 여기에 왜 지원했는지, 여기 와서 뭘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잘 기술하면 면접을 할 때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볼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심할 점은 시중에 인터넷을 보면 잘 쓴 자기소개서 양식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참고하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베껴 쓰다가 보면 자기소개서 그 대피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걸리면 불합격 처리가 되니까 그렇군요. 남의 거를 참고하는 건 괜찮은데 베끼는 거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 아마 수학을 본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자기소개서만큼은 정말로 잘 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 밖에 또 지금 시기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챙겨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네, 자기소개서를 접수한 후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면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접은 인성 면접, 그 다음에 교과 관련 면접, 시사 면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전년도에 그 학교에서 봤었던 면접의 유형이 어떠한지를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그 면접의 유형과 기출 문제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곳에 이제 합격 후기라든지 면접 후기를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직 교사로서의 팁을 드리자면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면접 준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소개서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자기소개서에서 면접관들이 물어볼 수 있는 요소들을 거기다가 함정을 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볼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자기소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면접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입시 전략을 세워야지 될 텐데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1점대의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활동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고 네. 1점대 초반인 친구인데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활동이 풍성하고 그다음에 면접에서 자기는 강한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학사정관 제도로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5점대의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수능은 2등급 이상의 성적이 나오게 된다면 6장의 수시의 카드를 버리기가 좀 아깝기 때문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최저 등급 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저 등급을 맞췄을 때 합격할 확률이 높으므로 자기의 성적에 맞춘 입시 전략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야, 정말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이 꿀팁을 많이 네.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면접 볼 때 다 애드립을 했거든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인생의 애드립이잖아요. 근데 뭐 미리 씨는. 합격했으니까 애드립으로도. 근데 이거 알았었으면 더 편하게 준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그 저희 때만 해도 이 수능이 전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시험 볼 때 보면은 학교 앞에다가 막 어머님들이 엿도 붙이고 네. 어떤 분은 막 108배를 하시고 어떤 분은 막 기도를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108배 하신 분들이 나중에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개종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아, 저 사람 되게 편하게 하는데 나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그만큼 뭐 굉장히 그 수능의 모든 걸 얻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수시의 비중이 좀 더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 수능 시험을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수능 특집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합니까? 이거 수시가 더 중요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걸 요구하는 학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학교에 오려면 몇 등급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걸 못 맞추면 아무리 자기소개서가 좋고 그다음에 그 학생부가 좋아도 결과 최종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누구한테나 기회는 두 번이 있거든요. 수시 한 번의 기회와 정시 한 번의 기회. 수시가 학생부 위주로 돌아간다면 정시는 수능으로만 뽑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의 기회 중에서 어느 한 번의 기회를 놓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수시로 가줬고 내가 수능에서는 사실 그 운도 많이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날의 어떤 컨디션 때문에. 그래서 막상 정시에서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도 많아서 수능은 끝까지 준비를 해야 두 가지 전형에 모든 찬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수시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대비가 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끝냈다면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에 돌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소개서를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학생부도 고치고 하면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네. 본격적으로 수능을 준비하는데 이번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면은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영역의 비중이 좀 낮아지고 정말 수학 능력 시험이다 이럴 정도로 수학의 비중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수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수학 특집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수시 비중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수능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런 특집을 준비한 건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능에서 수학 점수 잘 받을 수 있는 그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그 수능 시험이 100일 정도 남았는데 진짜 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요? 올릴 수 있죠. 왜냐하면 100일이라는 시간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생각보다 적거든요. 영어는 절대평가로 빠졌고 네. 사실 국어 같은 과목은 잘 안 올라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약한 부분을 잘 하면 좀 올라갈 수 있고 과학이나 사회도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송 잘 보고 집중하신다면 예상보다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수능 D-100일 수학 점수 올리는 방법 특집. 자,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개념 정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니 개념 정리는 원래 1학년 때부터 그냥 시간 많을 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요. 선생님 이거 개념 정리하기에는 너무 지금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념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고 추론하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만 계속 풀다 보면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간이 아깝다고 해서 문제만 계속 풀 게 아니라 명확한 개념 정리가 아주 시급합니다. 네. 그렇다면 D-100일 딱 이 시점에 하는 개념 정리라는 건 뭔가 좀 특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때 하는 개념 정리라는 게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개념 정리라면 그 100일 남겨놓고 개념 정리는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한 개념 정리니까 전혀 다른 거죠. 즉 내가 아는 개념은 정리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내가 모르는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출문제나 문제집을 풀다가 이게 왜 안 되지? 네. 그러면 그 문제만 안 풀리는 게 아니고 그 뒷부분에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를 계속 열거하고 나중에는 모르는 거를 줄여가는 식으로 하면 이 개념 정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개념 정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성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네. 선생님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은 역시 또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 같아요. 왠지 잘하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걔네들은 100일 갖고 됩니다. 근데 저같이 개념이 아예 안 잡히는 아이들한테는 네.
이 100일 갖고 안 돼. 한 200일, 300일 정도 아유, 있어야. 우리는 1000일 가지고도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상위권 아이들을 위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저도 사실 공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성적별로도 개념 정리하는 방법이 좀 나뉘어야 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개념 정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위권 학생들이 더욱더 개념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수능 나형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문제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네. 나오는 문제에 대한 핵심 개념 정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제가 잘한 친구들의 개념 노트를 갖고 와봤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글씨체 봐요. 아니 이거 어디서 공부를 잘할 파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니까 정리 너무 말이에요. 잘했는데. 네. 정리를 너무 잘했죠. 지금 이 친구가 정리한 개념을 보면 함수의 연속과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매년 출제되는 문제로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가, 미분 불가능한가라고 네.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연속 함수인 것, 그 다음에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연속에 관련된 세 가지 개념, 그 다음에 그 미분 계수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했고 이 친구가 참 잘한 것은 이 개념에 관련된 문제를 적음으로써 네.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문제와 풀이를 적어 놓아서 어떠한 개념을 모를 때에 이런 개념들을 적을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잘한 거고요. 이제 상위권 친구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위권 친구의 노트 필기를 보면 뭔가 포스가 느껴지시죠? 네, 상위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변별을 주기 위해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개념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에 관련된 문제인데 평균값의 정리라고 하는 것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관계를 표현한 것, 뭐 롤의 정리라든지 중간값의 정리 이런 개념들에 관련된 것을 정리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학생 같은 경우도 평균값의 정리와 중간값 정리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니은과 디귿 부분을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았어요. 네. 이 두 학생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자면 단순히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의 개념을 정리했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적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정리했기 때문에 참 잘한 개념 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제 제자 중에 명문대 입학한 제자의 네. 개념 정리 노트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방법이 되게 좋은 게 이 친구는 개념 정리를 따로 하고서 그 수능 되기 100일 전부터 이렇게 문제 유형별로 개념 정리를 했는데요. 문제들 중에서 한 개념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그 문제의 개념 중에서 두 개의 개념 중에 주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럼 보통 친구들은 정리할 때 그 주요 개념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주 틀리고 자주 나오는 그 유형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을 풀이 과정을 쓰고 그 옆에다가 그 개념들을 정리를 해놨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노트에 이렇게 개념 정리한 것만 보게 되면 그 개념을 섞을 때 출제하시는 분도 섞이는 개념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요 유형을 통해서 자기만의 그 약한 부분을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네. 성공적으로 수능을 치렀습니다. 와,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꼼꼼히 공부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뭐 했었나 좀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문과, 이과, 과의 특성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야 되겠죠, 선생님?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가형을 공부하는데요. 미적분 2, 그다음에 확통, 기백. 확통하니까 뭐냐면 확률과 통계, 통계, 네. 기백, 기하와 벡터 이렇게 이런 공부하는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걸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내 수준에 맞는 내가 잘 어려워하는, 내가 그다음에 자꾸 틀리는 그 부분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나형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쉽거든요. 문과 수학인데요. 왜냐하면 수리 나형은 약 전체 응시자의 30%는 거의 아무 생각 없이 막 찍어요. 네. 그렇군요. 5등급 정도는 그냥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딸 수 있거든요. 그러면 5등급을 기본으로 해서 그 나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목표 등급이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그거에 따라서 풀어야 될 문제가 또 다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수준까지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목표에 맞추고 그다음에 나의
그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개념 정리하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나영 같은 경우는 개념 정리를 잘하는 걸로 인해서 등급을 한 등급 이상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만큼 제가 이제 수학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한번 면담을 하셨어요. 네. 해가지고 야 이리 너는 일단은 개념 정리부터 해야겠다. 갖고 이 개념을 다 적으래요 그냥.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적다 보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이제 안 혼나려고 적는 게 돼가지고 거의 그 찰리 채플린의 그 모던 타임즈처럼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만 적으면 이거 되거든. 머리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요것만 하고 있으니까 네네. 도움 별로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 개념 정리 노트 같은 걸 이렇게 딱 만드는 게 굉장한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딱 이리 씨 같이 안 하면 되는 건데요. 이리 씨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오. 지금 100일 남았는데 학생들 중에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친구는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을 하고 모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네. 중요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가장 빛을 발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혹은 인강에서 정리해주는 개념을 전부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모르는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영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오는 유형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풀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고 모르는 것에 대한 정리를 하다 보면 네. 생각보다 적은 양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토달긴 싫은데요. 근데 다 모르면 어떡해요? 이리 씨는 다 몰랐죠. 그래서 다 적은 거예요. 지금 왠지 공부 잘하신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서 이게 다 나라도 모르는 이해해줄게요. 경우에는 수학을 빼고 사회를 정리하는 게 차라리. 이랬었으면 차라리 다른 걸 더 맞췄을 텐데. 네, 수능이 이제 100일 남은 이 시점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개념을 다 다시 정리해야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구분해서 내가 모르고 취약했던 부분을 정확하게 개념 정리하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다학 수능 D-100일 특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죠. 역시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다 활용한다는 오답 노트였습니다. 근데 사실 수능 수학 성적을 올리는데 오답 노트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수능이든 대학 입시는 대부분의 문제가 문제 은행식 문제입니다. 문제 은행식 문제는 한 사람이 여러 문제를 출제했어요 이미.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고르거나 일부 문제는 새로 첨가를 하는데 문제를 만든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A라는 교수가 여러 문제를 출제하는데 그 사람이 쓰는 표현들이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영역들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함정도 비슷하게 파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어느 부분을 틀렸다고 하면 그 기출 문제 위주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시중에 참고서 위주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오답 노트를 만들어야 그 근처에서 여러 문제가 출제되어 있고 유형도 비슷하게 나오고 함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틀린 거 하나를 놓고서 거기에 개념 노트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오답과 개념. 그래서 그다음에 오지선다로 있으면 그 문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거든요. 네. 이게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를 다 같이 적으면서 오답 노트를 만들면 한 오답 노트에 어떨 때는 2장, 3장이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게 처음엔 이렇게 늘어나다가 나중에 완벽하게 개념이 이해가 되면 오답 노트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시험 당일날 그거 한 것만 딱 들고 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의외로 기출문제를 위주로 만든 오답 노트이기 때문에 시험 적중률이 굉장히 높아서 거기에 나온 것들이 2-3문제, 3-4문제 더 맞는 바람에 등급이 훅 올라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우 안 됩니다. 저는 이 의견에 반댈세. 왜냐면은 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이 오답 노트가 좀 얇아요. 그래요. 몇 문제 안 틀리니까. 몇 장 갖고 와서 이렇게 싹 보더라고요. 시험 볼 때 몇 개 안 보면 되는데 저희 같은 애들은 오답 노트를 만들어도 A4 용지로 이만큼이에요. 끌고 가야죠. 이거 수레에다가 손수레로 싣고서는 수능 시험에 가가지고 이거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시간도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 어느 세월에 이거 정리하고 있습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획기적인 오답 노트 작성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정말요? 해요. 네. 오답 노트는
충분히 강조해도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하실 때 문제집을 직접 오답 노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집을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먼저 문제를 쭉 풀어요. 그다음에 틀린 부분을 아까 그 명문대에 입학한 친구 요 윗부분처럼 네. 세 칸을 네모 세 칸을 만들어요. 오. 그래서 한 번 틀리면은 그 틀린 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해설집이나 그 외의 개념 정리를 보고서 이해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고 며칠 뒤에 다시 체크된 문제를 풀어봐요. 그래서 맞으면은 이게 자기 것이 된 것이지만 또 틀렸으면 두 번째 문항에 체크를 하고 이제 이 문제집을 오답 노트화 해서 그 관련된 부분에 핵심 정리를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번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세 번째 다시 도전을 해서 그 문제를 풀고 핵심 정리를 보면서 틀렸다고 하면 한 번 더 푸는 거고 그렇게 세 번 정도를 풀게 되면 그 문제는 자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활용했던 방법이고 꼭 네. 문제집을 활용한 오답 노트 추천합니다. 네네. 희진 쌤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답 노트를 줄여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오답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답으로 인해서 내가 모르는 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에도 제가 저희 학교에 있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의 오답 노트를 갖고 왔는데 네. 평소에 학생들이 오답 정리를 하는 것을 보면 문제를 적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쓰는 방법으로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 네. 근데 이러한 경우가 있지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문제를 일일이 다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정리한 것처럼 문제집을 그냥 오리는 거예요. 네. 자기가 틀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오리고 그거에 대한 해설을 쓴 다음에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틀린 문제, 어떤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개념을 모른다든지. 모른다든지, 그러면 네. 만약에 개념을 몰랐다면 그 개념에 대해서 적고 그것에 파생되는 개념을 적고 그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번에 또 틀린 문제가 있을 경우 오답 노트의 뒷면에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같이 붙여놓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틀리는구나 여기선 실수를 하면 안 되겠구나 네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 오답 노트를 정리한 후 2장 정도를 비워놓고 거기에다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 갑자기 생각난 거 있는데요. 왜요? 저 문제 뒤편에 그 문제도 난 또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 항상 그렇더라고요, 저는. 전 그랬었어요. 이리 씨는 왜 동의를 안 해요? 아니 저는 뭐 그 책 한 권이 거의 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냥 문제집 자체가 오답 노트거든요 나한테는. 아, 네, 맞아요. 이거 그대로 갖고 다니면 되는데 좀 굳이 적어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딱 들으면서 느낀 게 이거 결국 또 학교 다닐 때랑 비슷해요. 선생님들이 결국 처음에는 다 너희들 다 좋은 대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네. 시간이 지나고 한 좀 약간 가을 정도 오잖아요. 몇 명의 학생들하고만 뭔가 교감하는 그렇죠.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오늘 분위기가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우리만 뭔가 좀 동떨어지는 느낌 들잖아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소외되고 결국 또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또 내용이 아닌가. 뭔가 걱정이 왠지 돼요. 저만 중간에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중간에서. 근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뒤편의 문제를 틀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든지 아니면 이리 씨처럼 다 틀려서 그런 문제집을 다 오리고 붙이는 시간만도 선생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공부를 못한다 아니면 수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지만 네. 그 친구들이 맞힐 수 있는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2점짜리, 3점짜리 문제를 합쳐놓으면 48점, 즉 반절 정도나 돼요. 아 정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 중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점점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희 학교 학생 중에 한 명이 정리한 오답 노트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친구가 정리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점짜리 삼점짜리네요? 문제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오려서 붙여서 시간을 줄였고요. 그것에 대한 풀이를 적은 후 이 친구가 참 잘한 것은 이 문제에 대한 핵심 개념뿐만 아니라 파생되는 개념에 대해서도 아, 적고 네. 그것에 대한 유사 문제를 여기에다 적으면서 비슷한 문제들은 우리가 똑같이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 다음 단계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겠구나. 네. 발전적인 방향으로 오답 노트를 정리해서 참 잘한 오답 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다 좋은데 네. 3점짜리 문제가 쉬운 문제라는 말은 좀 취소해 주세요. 왜 자존심에 좀 어려운 상처가 문제인데. 되나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을 익히다 보면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가 나중에 쉬워지니까 이제 수학 공부하고 싶은 맛이 나겠죠. 네. 아, 노트만 봐도 다시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진 않아요? 나는 너무. 자, 그러면 오답 노트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100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리하기 위한 오답 노트가 아니고 보기 위한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리하는 걸 좋아해서 열심히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된 참고서하고 내용이 똑같더라. 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뭐하러 한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 위한 거고 오답 노트는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전날, 당일날 뭔가에 집중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예쁘게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보기 위한 오답 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한 오답 노트를 봤을 때 밑에 답은 안 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앞에는 문제만 놔두고 한번 생각하고 답을 볼 수 있게. 네네. 왜냐하면 문제와 답이 동시에 보이면 내가 잘 모르는 건데도 순간적으로 아는 거로 착각할 그럴 수 가능성이 있죠. 있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만든 다음에는 학생들한테 머리로 정리하는 연습을 시키는데 저는 그거를 보고 네. 일단 머릿속을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떠올린 것과 여는 게 일치하면 간단하게 풀어보고 넘기고요. 네.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아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많아서 훨씬 더 빨리 모르는 것들이 줄어듭니다. 네, 그냥 오답 노트가 아니라 정말 수능 100일 전 오답 노트는 이러이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다학 수능 D-100일 특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핵심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수능 수학의 성적을 올리는 방법.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기출문제였습니다. 뭐 물어보나 마나 기출문제는 정말 중요한 거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기출문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출문제 3개를 뽑자면 네. 6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9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전년도 수능 기출문제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6월과 9월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 올해의 수능이 어떠한 추세로 나올 것인지 출제 경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출문제, 특히 6월, 9월 전년도 수능 문제를 다시 풀어볼 것을 추천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그 어렸을 때 풀었던 그 모의고사 이렇게 생각하면은 네, 우리 맞습니다. 어른들도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사실 근데 이게 그 기출 문제 많이 풀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도움이 안 된 게 이게 풀면 풀수록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 이게 자신감이라도 있어야지 좀 맞아요. 시원시원하게 뭔가 좀 하는데 자꾸 움츠러드는 거예요. 찍는 것도 안 되는 걸 이게 확인하게 자꾸, 되거든요. 자꾸 내가 이렇게까지 몰랐나 하면서 자괴감이 들면서 오히려 기가 죽어갖고 나한테 좀 방해가 됐는데 네네. 정말 도움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그러게요. 아니 근데 기출 문제도 뭔가 효율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는 그야말로 기출문제가 있고요. 그게 모의고사 형태로 되는 기출문제가 있는데 저는 모의고사 형태로 된 기출문제 얘기를 좀 하자면 그 같은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그 답을 기표하는 시간까지 있기 때문에 원래 주어진 시간보다 10분에서 15분 더 짧게 그 시간을 정해놓고 풀고 검토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혹 2주에 한 번은 시험 보는 거와 똑같은 순서대로 같은 시간대에 주말을 이용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면 그 시간 배분이나 그 환경이 익숙해져서 한두 문제 정도는 더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기출문제를 풀 때 보통 모의고사 단위로 풀잖아요. 그래서 쭉 풀다가 모르는 것을 계속 파지 말고 풀 수 있는 거 먼저 쭉 푼 다음에 다시 모르는 걸 되돌아와서 푸는 게 좋아요. 그게 한번 쭉 읽다 보면 문항이나 연결되는 개념들이 떠올라서 훨씬 더 많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상위권 같은 친구들은 경찰대학교나 사관학교 같이 변별력 높은 문제들을 좀 입수를 해서 거기 풀어보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네. 아까도 제가 좀 얘기 비슷하게 했지만 이 점수가 저는 실제로 이제 수능 시험 때 이제 수학이 13점 나왔잖아요. 놀랍죠? 근데 만약에 이게 모의고사 때 이렇게 나왔었으면 정말 너무 당황스러웠을 아 것 그럼 같은 모의고사 거예요. 때는 그거보다 좀 낮게 나왔어요? 잘 나왔어. 이거보다 잘 나왔었어요. 그렇구나. 어떻게 그랬는데 그랬지? 그래서 네. 그나마 나는 수학이 자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모의고사 때 정말 이렇게 성적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을 때 이런 친구들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뭐 걱정이 돼요. 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나오는 기출문제의 유형 중 핵심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그 개념에 맞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수능에 나온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매해 반복해서 이제 출제가 돼서 2017년, 2016년, 2014년 그리고 그 전에도 무수히 많이 출제된 이제 독립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대부분의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돼서 출제되는 네. 경향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이 92%나 되는 거예요. 즉 8%의 학생만 틀리고 네. 나머지 학생들은 아 모르죠. 그 13조 중에 그게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 맞췄을 예. 수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맞히는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 문제로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독립에 대한 개념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독립 시행에 관련된 문제인 거고 독립 시행에 관련된 문제를 아는 것이 이항분포랑 이어져서 결국에는 정규분포까지 이어지는 확률과 통계의 전반적인 것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익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기초가 되어서 수능 성적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6월은 지나갔고요. 9월 모의고사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좀 어떻게 준비하면 도움이 될지 알려주세요. 9월 3일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수능하고 연관관계가 제일 높기 때문에 네. 이걸 잘 보는 학생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거고 못 보는 학생들은 굉장히 우울할 텐데 그렇죠. 특히 이때는 재수생들이 대거 같이 시험을 치기 때문에 내가 원래 나오는 등급보다 덜 나올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9월 모의고사를 잘 본다는 게 11월까지 나의 그 마인드를 좀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서 3기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다 한번 풀어보고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도 작년 것도 풀어보고 올해 6월 모의고사도 잘 분석해서 9월 모의고사는 사실은 모의고사지만 진짜 수능을 대비하는 마음으로 잘 봐서 여기서 성적이 좀 좋게 나온 다음에 이 좋은 느낌을 11월까지 가져가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수능이 가까워지면 학원에서 보통 봉투형 모의고사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그거에 이제 시간 측정도 되면서 연습용으로 많이 푸는데 이렇게 난이도나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거에 점수에 막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통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주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네.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수능 문제에서 28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유형이나 그런 출제했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2문항 정도만 신유형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이 말은 28개 정도는 이미 풀이법이나 유형 틀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3기 학년의 그 기존의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뭐 수능 D-100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제 곧 바로 이제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어요. 열흘 남았어요.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뉴스 보면 써 있잖아. 오, 이렇게 그러니까요. 며칠 남았다고. 네, 그러면서 이번 수능에는 날씨가 어떨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학생들 마음이 정말 많이 싱숭생숭하고 너무 긴장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50일이 남았다 하면은 9월 모의고사 이제 성적이 또 나왔을 거고 네.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의 마음이 자기가 성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만을 할 수도 있고 실망을 해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만약에 9월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들이 많다면 오히려 수능에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다행이죠. 거죠. 자기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잘 본 친구가 있다면 그 컨디션을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현직 교사로서 드릴 수 있는 팁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 중에 대역전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노하우를 봤더니 맞았었던 문제의 풀이가 옳은 풀이인지를 보는 거예요. 즉 내가 풀었는데 그냥 약간 느낌으로 푼 문제가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정통법으로 푼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틀린 문제 말고 맞은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개념과 핵심 풀이가 무엇인지를 분석한 후 그 문제가 전부 다 오답도 정리되고 맞은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되었다면 그러면 그 정통법으로 푸는 풀이로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하되 시간을 60분으로 줄여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60분 안에 정통풀이법으로 이걸 풀 수 있도록 3번이고 4번이고 5번을 반복하다 보면 수학 실력이 급 상승하는 네.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이게 열심히 듣다가 아 이건 내 얘기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 어차피 맞췄는데 뭐 정통법이면 어떻고 뭐 옆으로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이제 완벽을 기하자는 우리 이렇게 말씀이시겠죠? 생각하는데. 네. 그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결정된 거거든요. 네. 그 강점, 약점을 딱 있을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강점은 어느 정도까지 강점을 유지할 건지, 약점은 어느 정도까지 보완할 건지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내가 만약에 3등급인데 1등급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실제로 공부가 힘들어지거든요. 네. 3등급이면 1등급, 2등급까지는 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예측 가능한 정도의 목표와 시간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학마다 표준 점수로 그 점수를 쓰는 데가 있고 100분위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100분위로 쓰는 데가
또 나한테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수학 성적이 좀 안 좋은 아이들은 오히려 100분위 성적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네. 어떤 아이는 표준 점수가 유리한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과목별 점수에 따라서 가중치가 있는 학교, 없는 학교, 표준 점수, 100분위 학교마다 점수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장 내 점수에 유리한 쪽의 학교를 어느 정도 정하고요. 그 유리한 학교 중에서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법으로 정했는데 학교 순위가 있거든요. 그 선에서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해서 그걸 목표로 공부하면 아무 생각 없이 다방면으로 공부하는 아이들보다 입학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네. 야, 오늘 다 사실 그 다 좋은 얘기예요. 그럼요. 하지만 그 시험이라는 거는 이 평상시 실력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당일날의 컨디션, 운도 따라줘. 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 시험 전날에 네. 이 고민도 많고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왜냐하면 그 수능 시험 끝나고 이제 뭐 하고 놀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설레어가지고 잠이 안 네네. 와가지고 시험 막상 치는 시간에는 피곤해가지고 그냥 꾸벅꾸벅 졸았단 말이에요. 갖고 사실 몇 문제를 그러니까 풀었다가는 말 못하겠고 찍어야 되는데 몇 개 또 못 찍었어. 그 20%의 확률에도 도전을 못한 거에 대한 그거라도 굉장한 좀 잘하지 자괴감이 그랬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 컨디션도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컨디션 매우 중요하죠. 실제로 제 제자 중에 패스트푸드를 평소에 굉장히 즐겨 먹었었는데 수능 2주 전부터 뭔가 컨디션과 그 비타민 공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야채와 단백질을 특별히 이렇게 공급을 해서 아. 2주간 먹었던 것이죠. 하던 대로 했어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좋은 컨디션을 두뇌 회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도 굉장히 묵직하고 불편한 기분인 상태에서 변비약을 먹을 수는 없고 해서 요구르트를 하나 이렇게 섭취하고 이렇게 시험에 임했는데 벌써 예, 제가 배가 아플라 굉장히 그러네요. 컨디션 조절을 못해서 예, 저는 우수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 뒷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도 걱정이 돼요. 뭔가 집중하고 있는데 무슨 누가 점심을 뭐 다른 걸 쌓았나 그래서 하면서. 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더 특별히 신경 쓴다고 하다가 그 컨디션 조절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이 딱 이제 100일 전쯤 되면은 먼저 이제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피로를 네.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문제 풀다가 이렇게 엎드려서 쪽잠을 자는 경우가 많은데 잠시 동안 자더라도 편안한 자세에서 숙면을 취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보면은 이제 면역력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감기 같은 거 걸리면은 그렇죠. 안 되니까 날씨 잘 주의해서 옷도 잘 입고 다니고 습도도 관리하고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일단 목에 뭔가 칼칼한 게 걸리면 한 2주, 3주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체크하면서 네.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 한 달 전에 매일매일을 수능 당일이라고 생각하고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문제 같은 거를 풀 때도 실제로 시계를 측정하면서 수능 당일날대로 그 프로그램대로 네. 시간을 맞추면서 모의고사도 풀어보면서 그렇게 컨디션도 조절하고 긴장감도 조절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실제 수능 당일에는 덜 긴장되고 좋은 컨디션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뭐 말로야 그렇지만 한 달 전부터 나는 맨날 수능일이야라고 생각하면 악몽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실전 느낌으로 어머니가 거기 선생님처럼 계속 왔다 계속 갔다 왔다 하면서 갔다? 건닝하지 마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실전처럼.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지금 하니까요. 저 막 손에 막 땀이 쥐어질 정도로. 근데 이게 학생 입장도 그렇지만 사실 그 옆에서 더 가슴이 타들어가고 뭐 도와줄 것도 없는데 속 타는 거는 부모님들이시거든요. 부모님들은 정말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뭘 해줄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일단 마음가짐은 수능일은 나쁜 날이 아니고 제일 좋은 날이잖아요. 해방되는 그럼 날이니까요. 그걸 꼭 나쁜 날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아, 수능일은 그러네요. 이제 고등학생이 끝나고 정말 아름다운 대학생으로 가는 그 마지막에 산고의 아픔이 있는 그날이기 네. 때문에 그게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엄마도 자꾸 걱정 어린 표정으로 자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도 애가 떨리는데 그쵸, 괜찮아 맞아요. 괜찮아 하는 것도 자꾸 그 더 안 괜찮아지니까 그냥 오히려 좀 무덤덤하게 애가 뭐 도와달라면 도와주고 내가 알아서 도와주지 않는 게 오히려 애의 마음에는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쵸. 제가 그 예전에 그 수능 시험 때 수학을 13점 맞았는데 네.
오늘 선생님들 얘기,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걸 좀 잘 활용했으면 그러니까. 이 시점 보태서 한 네. 33점은 맞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답안지를 밀렸었어도 33점 맞았을 거예요. 아니, 특히 오늘 신인 선생님 얘기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요. 특히 이거 시험 볼 때 스트레칭 하라고 하는 거. 다 스트레칭 옆 사람 거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옆 사람 거 보기 아주 좋거든요. 그걸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진짜 알았어야 되는데, 이거. 참. 오늘 수학에서는요, 이렇게 수능 100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수능의 수학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 정말 고급 수학 정보들을 다 쏟아 부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개념 정리, 오답 노트, 그리고 또 마지막 뭐였었죠? 기출문제. 기출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성적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마 수학을 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앞으로도 수학 고민 또 수학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요. 저희 수학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